혼란형 애착의 네 번째 파트 시작이죠. 변화 치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파트와 생활 영역. 그래서 혼란형 애착에 대한 간단한 상식이나 이런 내용들까지로 이어가 보자고요. 변화 가능성. 성인기 치유. 어떻게 가능한가? 불안정한 애착들. 혼란, 불안, 회피 이걸 다 합쳐서 불안정이라고 하거든요. 안정이지 아니니까. 이런 거는 성인이 돼서도 안정애착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죠.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 자기 양육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습득된 안정애착. 이게 뭐냐? 우리는 딱 저 단어만 들어도 알겠어. 아, 우리가 스스로 안정애착을 만드는 거지 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어릴 적에 불안정이었는데 성인기의 치유적 관계 경험을 통해서 안정애착을 획득한 상태라는 거예요. 남친이 혼란형이 확실해 보이는데 지적 자존감이랄까?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해서 절대 인정할 것 같지 않고 거부감이 들까봐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어요. 본인이 혼란형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상대방을 고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고치려 들지 말고 그냥 항상 일관된 반응을 하려고 애써봐요. 이래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항상 이 사람이 뭘 하더라도 잘했다. 옆집 아저씨를 만나서 지나가다가 씨암탉을 줬어. 어유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 상대방을 고치는 거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획득된 안정애착을 내가 상대한테 주면 되는 거니까 상대를 고치려고 들면 상대를 못 고쳐요. 왜냐면 혼란형 애착은 양가적인 감정인데 너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 너 혼란형 인정해. 고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고쳐지지. 더 강화되지. 더 도망치고 자신을 숨지. 내가 항상 일관되게 이 사람이 멀어지는 것 같다? 어유 그렇구나. 뭔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이 엄청 또 다가고 막 그래? 그래 이 사람이 마음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냥 항상 일관되게. 이렇군 저렇군. 근데 보통 지금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뭐 이별을 얘기하든 아니면 뭔가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가 그러면 내가 혼란형 애착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심을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일관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불안형 애착이나 혼란형 애착 이 두 케이스는 내가 일관된 반응을 내가 감정이 조절이 되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돼. 그게 되면 상대방이 그게 장기화됐을 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상대에게 그런 안정감을 주면 상대가 변화해요. 그래서 그 생각 내가 안정적이고 내가 일관된 반응을 상대에게 줘서 상대 내면에 신뢰가 생기게 안정감이 생기도록. 근데 그 과정이 되게 힘들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괜히 막 불안하고 막 내가 혼란형이 되는 것 같아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버텨내야지. 그래서 상대를 알게 한다. 상대를 변화시키겠다. 이 의지를 버려야 돼요. 일단 그걸 버려야 버틸 수 있어. 그냥 나는 일관되다. 나는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지. 성인기가 돼도 애착은 충분히 재구성이 가능하다. 그 변화의 핵심은 안전감이다. 상대에게 그러니까 그걸 줘야지. 안전하다는 느낌. 내가 상대에게 줄 수 있고. 만약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라면 내가 나에게 안전한 감각을 줄 수 있어야지. 상대방이 너무 심한 경우는요. 근데 그렇게 심한 사람하고 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봐요. 그 생각을 먼저 해봐야지. 그렇게 너무 심한 관계면 관계를 안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해야 되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개입이 되냐면 나의 니즈가 개입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게 무언가? 이 관계를 내가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당위성이 있나? 그거를 따져봐야지. 그래서 상대방이 심하다만 갖고 따지면 안 돼. 거기서부터는 득실을 따지거나 대안을 따져봐야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심한 관계를 왜 해? 그게 어떤 건지를 생각해봐야 돼. 그래서 너무 심한 경우라면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굳이 관계를 안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가져간다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관계를 가져가는 그 이유에 집중해서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죠. 자신을 잃어도 그렇게 가도 될까요? 자신을 잃으면 안 돼. 자신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강의를 배우는 거죠. 나를 지키면서 상대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인데 만약 그 관계가 이어지면서 내가 파괴돼. 내가 더 심한 혼란이 애착이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내가 애초에 나는 혼란형 애착이었고 내가 스스로 파괴되고자 하는 그런 자리를 찾아다녔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는 벗어나야지. 내가 그 루프를 끊어야지. 내가 만든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건. 근데 물론 좀 케이스는 여러 가지라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원인을 상대에게서만 찾으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극심한 관계를 만나고 있는 거는 내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문제일 수도 있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면 내가 지금 청소년이라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성인이라면 그 안에서 선택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는 선택을 못하고 있나를 생각해야 돼.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영향을 안 받고 내가 파괴되지 않을 수 있다면 관계를 가져도 되는데 내가 파괴되면서까지 이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그 선택을 한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 사람마다 삶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인생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그 이유를 떠올려 봐야 돼.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선택이 어떤 한 가지 선택이 좋아 보이지만
그걸 못했던 이유가 있는 거야. 다이어트를 제가 항상 예를 들지만 다이어트를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음식이 맛있으니까. 음식이 눈앞에 없을 때는 다 잘할 것 같지. 근데 음식이 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지. 그래요. 일관된. 그래서 먼저 본인의 내면이 안정화돼 있고 남의 함 호수요. 그래서 저는 뭐 명상을 따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뭐 명상을 그렇게 막 추천하진 않거든요. 왜 안 하냐면 일상을 명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명상의 원리가 뭐야?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뭐 산책을 할 때도 아우 공기가 맑구나. 어우 산책을 하니까 다리가 풀리네. 아우 산책을 하니까 콧구멍이 어는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를 그냥 이런 걸 느끼는 거. 평소에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 내가 지금 좀 슬픔이 느껴지네. 불안한 생각이 드네. 아우 생각하지 말고 재밌는 생각해야지. 그냥 아 그런 생각이 지나갔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뭔가 우리를 더 안정화시켜주죠. 삶 자체가 명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명상인 거예요. 인생 자체가 명상이면 하루에 뭐 열몇 시간 동안 명상을 하고 있는 건데 명상을 집중적으로 매일 한다고 치는 그 대단한 명상가들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명상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고 내가 지금 현재 내 감정을 이해하고 이런 게 다 명상이지 뭐. 신경회로 수준에서 안정의 책을 재구축하는 건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신경가소성. 뇌가 관계 경험에 따라서 구조와 연결이 재형성.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곧 우리의 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뇌가 계속 변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시도하고 경험하고 배워가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더 다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테세우스의 배 같은 거예요. 그 뇌가 진짜로 실제로 변하거든. 진짜 우리 뇌에는 정말 수많은 올챙이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올챙이들이 서로 전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뇌가 구성되어 있는 건데 그 올챙이들이 개구리가 되는 거야. 어떤 애들은 팔다리가 쑥 자라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올챙이한테 자꾸 이 생각을 왔다 갔다 하면 얘가 경로가 싹 뒷다리가 쑥 자라나.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개구리 풀이 되는 거지. 그게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린 다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에 더 시간을 쓰는가, 관심을 가지는가.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건 사건이에요. 1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야. 근데 그 1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30년 동안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재현시켜. 그러면 머리는 부정적인 사건 재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뇌를 부정적인 사건 재현 전문가로 만들 거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뇌로 만들 거냐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팟캐스트를 할 때도 종종 인용했던 이야기인데 한 나이든 인디언이 젊은 인디언한테 해주는 얘기인데 마음속에는 검은 늑대랑 흰 늑대가 있다. 검은 늑대는 부정적인 감정이고 흰 늑대는 긍정적인 감정인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가 살면서 평생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인디언이 물어봤어. 그러면 걔네들을 어떻게 이기게 할 거냐? 그 전쟁은 언제 끝나냐? 안 끝난다는 거야. 끝날 수 있죠.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 끝나지. 그러면 어떻게 강하게 만드냐는 거지. 뭐 어떻게 강하게 만드나요? 그쪽에다가 밥을 더 주는 사람이 강해지는 거야. 검은 늑대를 계속 생각하면 검은 늑대가 강해지는 거고 흰 늑대를 계속 생각하면 흰 늑대가 강해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더 먹이를 주고 있나를 생각해야 돼. 그 사건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고 하지만 그 사건을 생각하는 내가 기억을 떠올리는 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해서 어떤 괴롭힘을 받고 있는 경우.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전두엽과 편도체 감정조절 회로가 변화. 내가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을 조절하거나 어떤 두려움을 대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관계가 되면 그 편도체 과활성 감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레 겁먹고 예민하고 경계하고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런데 에너지를 평소에 너무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안의 감정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일단 두렵고 언제 도망치지? 라는 생각으로 겁을 먹은 상태에 가까우니까 경계 경보가 울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활성이 감소가 되면 불안 공포 회로가 진정이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불안하거나 공포해지는 게 아닌 그러다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상대에 대해서도 편협하게 부정적 암시를 스스로에게 거는 그런 일들을 멈추게 되겠지. 의식적으로 지나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기억의 재통합인데 과거의 상처 보통 이 혼란형의 착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상처가 큰 분들 많죠. 그런 기억이 새로운 안정 경험과 함께 재저장된다. 우리가 어떤 기억을 덮어 쓰는 것 커피를 마실 때 사고가 났던 경험이 있어. 근데 내가 또 안정적이고 또 의지가 되는 사람하고 커피를 마셔. 그러면서 그 커피에 대한 경험이 달라지는 거야. 가까움은 위협. 이게 이제 항상 머릿속에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 근데 이게 오랫동안 안정적인 경험을 주고받게 되면 안전하다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공동조절,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가벼운 예시로 들면 안녕하세요 하고 상대에게 아유 정말 친절하시네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칭찬했으면 저 사람이 칭찬을 받은 거고 나는 칭찬을 한 거니까 칭찬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어쨌든 그렇게 칭찬을 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 그게 공동조절 상황을 우리는 바로 경험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공동조절 상황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안정된 상호작용, 서로가 안정적으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헌신한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그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진정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안정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고, 그래서 이게 공동조절이라는 거는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서로 헌신한다는 믿음이야. 서로 헌신한다는 믿음이 그 둘 사람을 어떻게 보면 더 안정체득으로 간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 표상의 재구성, 메타인지 해라. 안정적인 관계에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타인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지 않는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애착은 재구성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너무 경계심을 갖는다거나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한 상태라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게 무던하게 유연하게 생각해라.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헌신해라. 메타인지 해라.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신경회로에 대한 언어들로 바뀌어 있는 거지.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얘기야. 우리는 계속 이런 노력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런 지식을 통해서 언어화가 되고 좀 추상적이었던 어떤 개념들이 좀 정립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혼란형 애착 케이스에서 가장 효과가 크고 빨라요. 왜냐면 혼란형은 불안과 회피 요소를 다 갖고 있으니까. 양쪽 시스템이 동시에 안정화가 될 수 있으니까. 혼란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람이 처해졌던 환경과는 다르게 내면에서 그 사람의 뇌에서는 안정적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래서 새로운 안정 경험이 신경계에 빠르게 각인된다. 혼란형은 그런 안정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의 경험이 더 빠르게 쫙 빨아들이는 거지. 이게 깡마른 스펀지는 물을 더 빠르게 빨아들인단 말이지. 혼란형은 연결 욕구가 강해가지고 안정감을 제공하는 파트너와의 관계는 강한 회복 효과를 낸다. 혼란형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많이 좋아하죠. 처음에 상대를 이상화시키고 신격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정도로 연결 욕구가 강하지. 근데 그 욕구가 너무나 강하고 조금 파괴적이기까지 해서 그거를 스스로가 인지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해. 그래서 그 연결 욕구를 채워주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회복 효과를 낼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어요. 연결 욕구가 강해서 상대에게 기대감도 크다 보니까 나중에 실망감이 커져가지고 또 자기 충족점, 부정적으로 예언이 실현되면서 또 상처를 받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어쨌건 연결 욕구가 강하다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연결 욕구가 채워지면서 회복 효과를 내고, 근데 이 회복 효과가 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지. 회복 효과가 돼서 아 좋구나 했다가 또 나락으로 빠지는 감정을 혼자서 가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회피 시스템도 안정 경험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어. 가까움은 위험하지 않다라는 게 상대가 안정적인 관계가 되면 학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혼란형은 자기 표상이 유동적이야. 일단 자기가 없다는 거지. 메타인지가 안 돼 있고 자기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대에게 영향을 받고 이러기가 또 쉽고, 또 누군가가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이성적으로 검증해주거나 아니면 지지해주거나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재구성되고, 그러면서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지. 회피형은 이런다고 해서 내면 구조가 재구성되지 않거든요. 이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이제 기법적으로 가게 되면 이 안정애착을 획득하기 위해서 5가지 단계. 첫 번째는 인식이지. 우리는 지금 혼란형 애착 강의를 보면서 인식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야. 실은 이 강의의 중점 중에 하나는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내가 왜 인식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를 이유를 알고 지금 상태를 인식하는 거. 내 반응은 문제라서가 아니라 애착 시스템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 폭발, 거리두기가 내 잘못이 아니다. 일단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거지. 아, 일단 이런 게 일어났구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자책감, 수치심을 하지 말고, 아, 이거를 내 신경계가 과거 경험대로 반응하는구나. 내가 시스템이 도는구나. 이게 뭐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일단 내가 인식하고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아, 이 시스템이 이렇게 돌고 있구나. 라는 현상. 이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서 이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구나. 라는 거를 보는 거죠. 벌써 이것 자체가 객관적인 시각을 만들어요. 일단 수치심에서 벗어나서 아 내가 또 그랬네, 아 난 이상한 사람이네, 뭔가 어렸을 때 욕먹었던 뭐 부모님의 어떤 비난 비판을 머릿속에서 계속 또 회전시켜. 그러면서 아 난 왜 이럴까, 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빠져들었다가 또 똑같은 일 또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나쁜 루프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하고, 두 번째는 안전한 경험, 이 치유적 관계, 파트너, 치료자, 친밀한 친구, 뭔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도 똑같겠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안전감을 느껴야 돼.
그래서 항상 예측이 가능하고 일관되고 감정이 서로 이게 검증되는, 서로가 이제 감정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겠지. 그리고 비판 없는 경청, 경계를 존중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게 안전한 감각, 내가 어떤 감정을 느껴도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내가 공격하지 않아도, 내가 방어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라는 이거를 스스로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안전하다라는 거를 스스로에게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관계가 되면은 참 좋죠. 첫 번째는 내가 처음에 이제 인식했고 내가 안전하다는 감각을 가지면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실제 이걸 조절하는 거야. 어떻게 조절하겠어? 감정 폭발 줄이고. 근데 이제 감정 폭발을 왜 못 줄이냐면, 감정이 폭발할 때 사람들은 내가 이 폭발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감정이 폭발하고 싶거든요. 내면에서 막 폭발하고 싶거든. 이거를 근데 조절해야지. 아, 감정 폭발은 좋지 않아 하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감정 폭발이 좋은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해버려요. 어떻게 설득하냐? 감정 폭발을 안 하면 쟤가 나를 무시할 거야. 감정 폭발을 안 하면 만만해 보일 거야. 감정 폭발을 안 하면 이용당할 거야. 감정 폭발을 안 하면 상대가 더 나를 공격할 거야. 이런 생각들로 감정 폭발에 명분이 있어가지고 감정 폭발을 줄이질 않아요. 감정 폭발을 줄이세요. 그러면 뭐 상대한테 호구 잡히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 감정 폭발의 당위성을 너무나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부여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멈추는 게 어려워지는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생각해야 돼. 감정 폭발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딱 하고, 감정 폭발을 그동안에 해왔던 게 틀렸음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명분이 없이 그냥 확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명분이 없이 확 나오는 사람에게 감정 폭발 줄이세요라고 했을 때, 근데 그때는 감정 폭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뭔가 이렇게 이래저래 답을 해. 감정 폭발 줄이세요. 왜 하세요? 감정 폭발 줄이세요. 아, 그러게요. 줄여볼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 감정 폭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이 나의 감정을 폭발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면 그런 말조차 안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시당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 그런 상황에서 저를 방어하지 않으면 저를 잃을 것 같아서요 라던가, 그런 식으로 하지. 그런 부분을 딱 분리해야 돼. 그리고 해리나 둔감화 줄이기. 내 감정을 좀 인식하고, 내가 지금 멍 때리고 있구나 라는 게 인식했잖아요. 앞에서 내가 멍하고 있구나, 지금 해리 됐구나, 내가 지금 너무 둔감한 상태구나, 잠깐 이러지 말자 라고 인식하면 이건 옮겨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체 기반, 뭐 호흡, 그래서 차분하게 잠깐 호흡을 내리고, 저도 화가 나지 않도록 자주 화를 내서 압력이 안 쌓이게 생기려고 하는데, 그건 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화는 화를 낼수록 화가 쉽게 나게 돼요. 화를 낸다고 압력이 안 쌓이지 않습니다. 화를 내서 압력이 안 쌓이는 게 아니고, 화가 나기 전에 그런 압력을 해소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화를 내면 압력이 해소되지 않아요. 화의 본질이에요. 화는 화가 더 쉽게 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런 명분을 버려요. 잘못된 명분이야. 화가 컨트롤을 벗어나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억압을 하면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화가 나기 전에 해소를 해야지. 억압을 해서 쌓여서 화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화가 적게 났는데도 화를 내가지고 화를 푸는 게 방향이라는 게 아니지. 그거는 논리가 잘못된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논리가 깨져 있는 거를 연결해가지고 잘못된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압을 하면 문제가 되죠. 아, 그러면 화를 억압하면 문제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화를 내야겠구나, 이게 지금 들어보면 그럴듯해.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억압을 하면 문제가 되니까 억압을 하지 않아서 화가 나지 않도록 정당한 화를 낸다까지는 좋아. 근데 억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화를 그때그때 제대로 낸다, 화를 더 낸다, 그래서 화가 억압되면 화가 쌓인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연구는, 이거는 실은 7, 80년대에 이미 다 논쟁이 끝난 얘기고 논쟁거리도 아니고, 뭐가 있었냐면 부부 상담에서 솜방망이로 서로를 때리면서 화를 내는 치료법이 있었어요. 그때 그럴듯하잖아요. 이것도 화는 억압하면 안 돼, 억압은 안 됩니다, 분석학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을 쓴 거야. 서로 솜방망이로 때리면서 화를 내면서 푼 거예요. 그때는 해소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미국 전역에 이 치료법을 다 썼단 말이에요. 솜방망이로 서로 때리면서 욕하고 그래가지고 화를 냈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혼율이 높아졌어. 그 화를 한번 내보니까 시원하거든. 억압된 거를 푸는 거를 분노의 방식으로만 풀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분석학에서 억압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화를 내라고 하나? 아니에요. 논리를 그렇게 연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논리력이야,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심리학을 공부를 많이 해도 논리력이 없으면 그 심리학을 자기 인생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논리력이 있는 사람은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뭐냐면, 심리학이나 공부는 많이 해서 이론은 빠삭하게 알아. 근데 그걸 논리를 연결할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말은 세, 명분은 세,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어서 제대로 된 방향을 못 찾는 사람들. 자기는 찾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내면이 변화가 없어. 왜? 논리랑 통찰이 없으니까. 근데 논리랑 통찰이 있으려면 다른 사람을 자꾸 들여다보고 나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가야 돼. 그래서 이론과 경험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이론을 배워가면서 그거를 언어화시키는 거고, 이론만 충분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이런 교류를 통해서 그걸 채워가는 거고, 이게 어느 쪽 한 발이 나서도 괜찮아요. 다른 쪽 발이 따라오면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걸어가는 거지. 그래서 억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화를 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연결이야. 억압을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걸 요구해야 된다야. 억압을 하지 않는 방식엔 화를 낸다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지금 뭐가 억압돼 있는지, 실은 화를 내는 것 자체도 스스로의 감정을 억압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나를 버리지 마, 나에게 연락을 자주 해,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줘인데 그걸 자존심 때문에 표현을 못하니까 다른 걸로 화를 내. 나한테 이렇게 소홀할 거면 꺼져! 라고 화를 내. 그 화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한 거야, 아니면 억압을 하지 않은 거야? 억압한 거예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억압하고 분노로 표현한 거야. 원하는 걸 이룰 수도 없고 억압은 더 세져요. 분노가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단순하지. 억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된다. 이건 잘못된 연결이에요. 감정을 억압하지 말라고 그랬지 화만 억압하지 말라고 그랬어? 분노가 감정의 전부야? 분노라는 감정은 왜 생겼는데? 원하는 거를 표현하지 못해서, 아니면 원하는 걸 상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러면 상대가 내가 화를 내면서 더 도망갈 텐데? 그러면 그 억압은, 분노는 더 세지고, 분노를 그래서 계속 풀면은 문제가 풀리나? 내 심리가 편안해져?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글귀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지. 글귀만 읽어도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으면 괜찮아. 그리고 재해석.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거. 아까도 저 사람이 무시했다. 물론 그 무시라는 거는 나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낮게 본다라는 무시가 아니고 못 보고 지나가는 척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무시이기 때문에 똑같은 어휘로 무시지만 실제로는 다르지. 근데 어쨌건 저 사람이 나를 못 보고 지나가는 척 한다가 아니라 진짜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낮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못해서 외면하는 걸 수도 있는 거야. 이건 그냥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표면적으로, 회사에서도 이렇게 저쪽에서 지나가다가 누가 나한테 인사를 해야 될 정도의 급인데 얘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어. 그러면 이 새끼 이거 지지난달 회의 때 내가 얘 말을 중간에 끊고 말해가지고 제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하나? 그걸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나? 막 이러면서 막 과장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지. 그냥 그날 걔가 원래 렌즈 끼고 오는데 렌즈를 안 끼고 와가지고 나를 못 보고 그냥 다른 생각하다가 그랬을 수 있겠지. 평소에는 날 보고 생글생글 웃던 애가 갑자기 찡그려? 그냥 그날 안구 건조증이 왔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자기 표상이 재구성돼. 내가 나를 조절하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인식을 했어도 거기서 이제 막 흔들리면 안 되니까 안전하다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인식한 거를 조절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상황을 사실과 해석으로 분리하면서 재구성해. 그런 것들을 다 통합시켜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현상이 무언가 관측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내. 그리고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내가 안정한 이 시점으로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을 우리가 과학자가 돼서 분석하는 거야. 분석할 때는 어때요? 일단 이거를 뭐 현미경을 들고 관측해야겠지. 그래서 데이터를 정리할 때 편협하지 않은 사고로 내가 중립을 지키면서 데이터를 정리해야겠지. 그래서 안정된 시각을 해야겠지.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뽑혀졌으면 이제 어떤 게 영향을 주나 해서 그거를 영향 요인들을 조금씩 조절해야겠지. 그 다음에 조절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절을 제대로 해야 될지 생각하면 잘못된 해석, 이런 거를 지양하고 제대로 해석을 해야겠죠. 과학적 단계인 거야 이게 결국. 그렇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지. 그런 해석이 내 것이 됨으로써 내가 세상을 보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는 가까우면 위험하다, 저 사람들은 무조건 나를 상처 줄 거다라는 그런 잘못된 해석, 그로 인해서 심장박동 뛰고 막 화가 나고 이런 거에서 분리시키는 거지. 그거를 다시 재해석하면서 앞에서부터 왔던 인식부터 바뀔 수 있게 내 지금 상태를 다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경험이 한번 되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는 피해의식 속에 갇혀있는 영혼이라면 이제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가 재구성되는 거야. 그 경험과 그 지식이 통합이 됨으로써. 그래서 이 5가지 변화 모델이 있는 거고요.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는 거는 화를 내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감정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신호체계예요. 어떤 경계 경보든 아니면 야 저거 꼭 먹어야 되겠다. 우리가 빙하기를 버티기 위해서는 저 음식은 꼭 먹어야 돼. 그래서 눈앞에 치즈케이크 있으면 침이 흐르는 거예요. 눈앞에 치킨이 있으면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게 우리는 빙하기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빙하기를 버텨야 되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누군가가 내 음식을 먹으면 그래서 분노가 폭발하고. 이젠 그렇지 않거든. 그럴 일은 거의 확률적으로 없잖아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음식도 절제하듯이 감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외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실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불필요한 감정이야. 외로움은 우리 내면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체계인데 실은 조금 불필요한 체계야. 이제는 외롭다고 안 죽거든. 외로움이 우리를 죽이는 거지 외롭다고 죽지 않아요. 예전에는 외로운 상태면 죽기 쉬웠어. 지금은 외로운 상태여서 죽는 게 아니라 외로움이 우리를 과하게 괴롭혀서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옛날에는 불이 잘 나. 그래서 불이 나면 사이렌이 울려서 우리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불이 위험한 거지 사이렌이 위험한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사이렌이 시끄러워서 사람이 죽어버려. 사이렌이 외로움인 거야. 불은 외로운 상태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외부적 위험인 거지. 이제는 외부적 위험이 거의 없어요. 외로운 상태라고 해서 막 그렇게 대단히 위험하진 않아. 옛날만큼. 사이렌이 이제는 더 위험한 상태가 되는 지경에 이르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다뤄야 돼. 이제 사이렌을 다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예전에는 사이렌이 조금만 울려도 위험했어. 왜냐면 정글에서 5명이서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퓨마를 사냥하려다가 조금만 혼자가 되는 것 같아도 위험했거든. 지금 뭐 괜찮아요? 그치. 외로워 죽을 것 같지. 그게 사이렌이 시끄러워서 죽을 것 같은 거야. 실제로 사이렌은 우리에게 주는 경계 경보지. 사이렌에 비유된 것은 저는 그냥 외로움 그 자체를 얘기한 거긴 한데 불안장애나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얘기해도 비슷한 얘기 같아요. 누구랑 함께해도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던데 라는 말을 한 사람은 아마도 혼란형 애착일 가능성이 커요. 제가 지난 강의 마지막에 그 외로움과 혼란형 애착에 대한 관계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가 있죠. 아니면 아예 그냥 외로움 속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외롭다는 감각이 없거나 제가 바로 이 지난 시간 강의에 외로움의 크기를 정의할 때 각자가 태어난 그릇이 있다. 각자가 태어난 그릇을 얼마만큼 채웠느냐 그 그릇의 빈 공간이 인지된 외로움이라고 했었잖아요. 인지된 외로움은 자기 그릇에 채워진 양질의 외로움 해소 관계 그거는 질에 따른 거예요. 5가지 필수 경험이 있대요. 뭘까? 감정이 수용되는 경험. 내가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감정 표현을 했을 때 막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버려지거나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자기 감정 표현을 안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이걸 괜찮다. 내 감정을 인지하고 감정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감정을 같이 분석해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죠. 실망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경험. 조금만 실망해도 이미 상대는 떠나가 버릴 거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혼란형은 평생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뭐 손절을 하거나 손절을 당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실망하고 서운해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연결돼 있다. 이게 이제 안전 애착이지. 그렇다고 갈등을 쫓아다니면 안 되고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수용되는 경험. 타인의 한계와 불완전성. 상대가 완벽할 필요 없는데 혼란형 애착 분들은 처음에 상대를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완벽하기를 기대해.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운명론적 사고로 연결이 되는데 운명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의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 상대에게 실망하고 관계가 깨질 확률이 더 크대요. 이거 제가 나는 솔로 11기 분석 때 이걸 중심으로 짧은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운명론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상대를 신격화하고 신은 약간의 흠만 가져도 그건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실망감이 확 커지고 실망감이 커지면 그 관계가 쉽게 끊어져 버리는 거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혼란형 애착의 패턴하고도 많이 겹쳐요. 그래 뭐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 그래서 그렇지 않다. 상대가 완벽할 필요 없다. 이 실망이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으니까 끝.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상대를 신격화하지 않으면 그만큼 실망하지 않았겠지만 어쨌건 실망을 했어도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다. 인간은 원래 완벽하지 않다. 부족하다. 쟤도 화장실 가고 나도 화장실 가는 거지 뭐. 사람마다 다 그 내면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저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인간은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나도 될 수 없고 쟤도 될 수 없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 사람이 실망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의 또 다른 이면이구나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서로 맞춰가는 걸로 가야 돼. 근데 여기서 혼란의 애착이 심한 경우에는 나는 이 사람을 신격화했다가 그게 아니잖아요. 배신당했네. 나를 속였네. 이렇게 되면서 상처가 확 커져버려. 그렇게 되면서 아 나한테는 왜 이렇게 똥차만 오지?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이 돼. 아니면 다 나를 속이는 배신자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물론 이불 밖이 위험한 건 맞아. 이불 밖에 나가면 안 돼. 특히 지금 나가면 위험하고 추워. 그래서 집안이 좋죠. 그런데 어쨌건 이런 실망을 위협이 아닌 조정자료. 이거를 저 사람한테 실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건강한 경계 경험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그런 관계 속도 혼란형의 경계는 좀 안전장치 그래서 너무 막 다가갈 필요도 없고 너무 막 멀어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건강한 경계 경험 그리고 일관된 신뢰성 이게 여러 가지 언어로 쓰여 있지만 결국 안전기지에 대한 경험이야. 이런 경험 내가 수용되고 실망해도 끝나지 않고 이것도 신뢰지. 내 감정을 수용해도 돼 라는 신뢰고 그리고 경계도 천천히 너무 확 믿지 말고 너무 천천히 믿지 말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언어화시켜서 구분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신 이론 같은 거 막 끌어와서 적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거를 체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알고 현명한 거는 우리가 마음을 알고 마음 공부를 하고 아니면 우리가 마음을 다루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이런 거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기 전부터 존재했을 거예요. 원시대 동굴에서도 거기서는 사람들이 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과 지식이 같이 가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둘 다 필요하거든.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효과적인 경험을 할 수 있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경험이 있으면 그 지식을 내가 체화시킬 수 있어. 내 경험을 토대로 내 걸로 만들 수가 있고. 안정된, 습득된 안정 애착을 만들 수 있는 관계 유형. 안정형 파트너. 너무 좋겠지. 혼란형 입장에서는 안정형 파트너랑 같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공동조절. 공동조절을 생각할 땐 뭐 생각하라고요? 식당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이것도 공동조절이야. 그 사람도 기분 좋아지고 나도 기분 좋아지거든. 일관성,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안정형 애인. 근데 이제 내가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가 있지. 내가 혼란형이라면. 그러니까 나도 좀 노력을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방어 기제가 엄청 강화되면 관계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조절을 하려고 애를 써야지. 연인 간에는 서로 헌신한다는 거, 서로 칭찬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서로를 성장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칭찬과 리액션은 진짜 그렇게 뭐 많은 에너지가 들지도 않고 많은 시간을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주는 혜택이 굉장히 큰 거지. 안정형 친구. 반드시 이게 파트너처럼 연애 관계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지속적 안정감을 주는 존재가 있으면 치유가 가능하다. 이게 친구로도 가능해. 그리고 치료자도 가능하지. 뭔가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이 사람이 또 전문가라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트라우마 치료나 아니면 이런 애착 치료와 관련된 치료 기법까지도 써주니까 그래서 안전한 안전기지가 되고 이거를 친구이자 치료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또 거대한 커뮤니티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안정애착으로 변하는 구체적인 변화는 일단 감정 폭발 감소야. 감정을 다루는 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뇌도 같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충동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더 조절이 되고 내가 감정 폭발을 감소시키면 조절 능력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고정돼 있지 않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뭐 단절, 철수 감소. 손절을 조금 자제해라. 이게 뭔가 멍 때리지 말고 좀 생각하라는 거지. 이런 어떤 손절을 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신뢰 유지 능력. 작은 실망에도 상대랑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에요. 이상화, 폄하, 신격화를 했다가 실망하고 이걸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속도도 조절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메타인지가 바뀌어.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는 거지. 나는 괜찮다.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다. 수치심도 감소되고 나에 대해서도 왜곡된 표상이 바뀌고 타인에 대해서도 해석이 바뀌고 타인의 어떤 행동을 바로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저 사람은 나에게 정보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갈등이 줄어들 수 있어. 감정적으로 어떤 지속성이 증가할 수 있고 기분이 급변하지 않는 거야. 그럼 기분이 안정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관계가 이제 자연스럽게 고르게 유지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구체적인 변화를 받고 그러면 어떤 기술을 얻게 되냐. 이 혼란형 애착에서 안정애착으로 가게 되면 얻게 되는 또 기술이 있어. 안정애착으로 전직하게 되면 그 직업이 가지는 그런 기술들. 첫 번째, 갈등 상황에서도 대화를 선택해. 손절하지 않는다는 거지. 갈등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상대가 원하는 거를 얘기하고 듣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두 번째,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 수동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더 부정적인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외면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억압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다는 거죠. 상대의 감정을 조절하려 하지 않아.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죠.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신격화랑 같은 얘기지. 갑자기 멀어지거나 손절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상대가 나를 거절해도 불편한 상황도 견딜 수 있어. 그러면 반대로 나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상대가 거절하는 거를 못 견디고 두려워. 반대로 나도 거절할 수 있어. 불편하지 않게. 그걸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절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에요. 손절할 필요 없는 거고. 이거 절절절이네. 거절은 단절도 아니고 손절로 이어질 필요 없다. 거절은 말 그대로 거절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관계에서 일관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이상적인 거예요. 정말 어려워. 일관성하고 신뢰가 유지된다는 게. 거절을 잘하는 거. 거절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부부간에 아니면 친구간에 더더욱 중요하지. 건강한 거절. 상대가 나의 어떤 것을 거절했다고 그 사람이 나를 부정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얻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정애착으로 전직하세요. 퀘스트 다 맞추시고 그러면 전직 가능하시니까요. 그리고 애착 유형은 바뀔 수 있다. 왜 사람들은 애착 유형은 바뀌지 않는다고 오해하는가? 애착 테스트가 어떤 정체성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불안형이다. 나는 회피형이다. 이게 약간 MBTI처럼 그렇게 딱 자기 회피형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관계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반응 경향성. 그러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도는 고정된 게 아니라 시스템, 입력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반복되니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그냥 고정된 그냥 혈액형처럼 보이는 거지. MBTI처럼 보이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루프에 빠져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저도 유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유형
방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이게 본능적으로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변화 불가능한 건 아니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 떨어뜨리면 옵스 이러지 않잖아. 아유 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생활할 때도 우리가 뭔가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떨어뜨렸을 때 옵스 이렇게까지 안 나올 거야. 아이고 뭐 어떡하냐? 약간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서도 다시 영어를 쓰겠지. 주변 사람들 영어를 쓰고 있을 테니까. 내가 본능적으로 익숙한 방식으로 어메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 나도 옵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노력 여하에 의해서는 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평생 불안형이었던 사람이 안정적인 관계 이런 치료를 경험하면 불안 반응이 감소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감소한다고 해서 바로 감소하는구나 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안 바뀌지만 내가 다루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 계속해서 익숙한 반응이 나온다고 해서 난 고정돼 있다는 건 아닌 거지. 불안 나라에서 살았지만 안정 나라에서 오래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안 나라 어법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정 나라의 이 화법을 배워갈 거예요. 애착 연구 초기에 했던 안정성. 초기 애착 연구에서는 혼란형이 없었어요. 초기 애착 연구는 아동기 애착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 왜냐면 애착 행동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초기에는 약간 유형적으로 해석한 건 맞아. 딱 구분되지 않는 거, 고정된 것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신에는 아니야. 애착은 안정적 경향을 가지지만 이게 변화하지 않는 고착화된 경향성을 가지지만 큰 경험을 겪으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변화한다는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른들의 40-50% 이걸 높다고 해야 될까 낮다고 해야 될까? 삶에서 애착 유형이 한 번 이상 변해. 근데 이거는 또 생각해보면 절반은 안 변하는 거죠. 평생 한 번도 안 변하는 거기는 하죠. 새로운 관계, 이혼, 상실, 치료, 자기성찰을 통해서 애착 시스템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지. 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한 관계에서는 불안형인데 다른 관계에서는 안정형. 이것도 가능해. 애착이 고정된 성격이랑은 다른 거지. 관계에 따른 시스템. 근데 한 관계에서는 불안형이고 다른 관계에서는 안정형이면 불안형을 나타내는 한 관계가 만약에 이쪽은 친밀한 관계, 이쪽은 안 친밀한 관계면 이 사람은 불안형이라고 봐야 되긴 해요. 그리고 안정형 파트너와의 관계가 가장 강력한 변화 요소지. 혼란형, 불안형은 안정형 파트너를 만나면 트라우마적 패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어. 그리고 치료가 애착 변화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치료나 이런 거. 그게 애착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고 새로운 안정기지. 이 치료 관계 자체가. 근데 이 치료 관계라는 게 꼭 치료 사이여야 되는 거는 아니기는 해요. 그게 함께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이제 신뢰가 깨지고 막 중간에 손절하고 막 그렇게 상대에게 애정을 품고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서로 순수하게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애착이 어떻게 바뀌나 관찰 똑같죠. 아까 인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어떤 패턴을 발견하는 거. 내가 내 반응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지 말고 패턴을 찾는 것. 이 시스템이 돌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거. 두 번째는 명명.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조절 전에 뭔가 안정화가 있었지. 여기서는 이제 명명. 이렇게 됨으로써 조금 더 객관화가 되겠지. 내 안에 불안이 올라온다. 내 안에 회피가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신경계가 안정화된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감정과 행동 사이에 간격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조절이지. 실은 아까랑 단계가 굉장히 비슷해요. 관찰하고 이름 붙이고 조절하고.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는 만약 내가 불안도가 크면은 너무 과할성, 예민하고 막 두근두근하 이런 거를 좀 완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회피형은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고 근데 혼란형은 둘 다 필요하지. 4단계는 뭘까? 4단계는 그로 인해서 내가 조절을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안전한 관계 경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 되는 거지 이거 자체가. 맞아요. 혼란형은 자동 시스템에서 수치심이 돌아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좀 치명적이긴 해. 근데 그렇게 또 치명적인 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절되지 않을 수 있다. 공격받지 않을 수 있다. 갑자기 버리지 않는다는 경험이 반복되면 안정화가 되는 거지. 이 관계는 안전하다고 신경계가 어른이 돼서 학습하는 거야. 이게 뭐죠? 자기 양육, 부모 탓을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나의 부모가 되는 거야. 나의 부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지. 나는 온전히 나만 양육하면 돼. 내 부모는 부모 자신도 양육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배우자도 양육해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고 자식도 양육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해서 한 번에 삼중고를 겪고 있었어. 나는 나만 양육하면 돼. 부모가 나를 양육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야. 성인으로서 성숙한 어른을 양육하는 거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이야. 부모가 나를 양육 못했다고 탓할 거면 본인은 3분의 1의 노력으로 본인을 양육할 수 있어요. 부모는 지금 내가 나를 양육하지 못해서 내가 나를 개선하지 못했어? 부모는 그것보다 3배 힘들었으니까 못할 만했네. 본인도 못한 걸. 본인을 양육하는 게 불가능했겠네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나를 양육해야 돼. 물론 이거는 좀 가혹한 말일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억지를 쓰는 거긴 한데 그래도 내가 나를 양육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결국 나를 위한 선택이 되니까 그거를 우리는 자기 양육이 존재한다. 성인은 자기를 양육할 수 있다.
그리고 의미를 재해석하는 거. 아까 단계랑 거의 똑같죠. 가까움은 안전하다는 걸로. 그러면서 행동이 변화하는 거. 내가 어떤 변화하는 행동을 경험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공동 조절이 돼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웃는 것만으로 그 사람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한번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되게 좋구나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잖아. 내가 어떤 행동 변화로 인해서 좋은 관계가 되고 그게 또 하나의 자부심이 생겨요. 나도 되네? 내가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네? 라는 게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거든요. 그렇게 자리를 잡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애착 유형이 변화할 때 어떤 양상이 나타나나? 이번 얘기에서는 좀 변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한 번씩 든든한 뿌리가 없다는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뿌리가 돼줬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가야 돼. 억지 웃음하면 깃발려서 집으면 넉다운 되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근육이 늘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온 기분으로 웃음 근육이 늘었다. 사회적 근육이 늘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힘이 늘었다. 약간 이제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야지. 불안형이 안정형으로 변화하는 거 어떤 양상이 나올까? 상대를 테스트하는 방식의 확인 요구 이런 게 줄어요. 감정 폭발이 줄겠지. 관계 속도가 조절이 가능해지겠지. 막 다가가거나 그러지 않겠지. 파트너의 침묵이 있어도 그거를 가지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지. 그러면 불안형에서 안정형으로 가는 변화의 특징이 이거라면 반대로 내가 불안형인데 안정형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확인 요구를 내가 스스로 상대를 테스트하려 한다거나 상대에게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조금 줄여볼 수 있겠지. 감정 폭발 빈도를 스스로 좀 감소시키려고 애를 써야겠지. 관계 속도 조절해야겠지. 상대에게 마음은 표현하더라도 관계 속도는 조절할 수 있어야겠지. 파트너가 침묵하면 그냥 이 사람이 생각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정서 검증 경험, 규칙적 반응. 그러면 진짜 안정된 위험하지 않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상대 해봉을 불안한 걸로 해석하지 말고 좀 참아야지 하다가 진짜 딴짓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좌절감.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믿었던 사람이 너무나 개차반인 막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큰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좀 단기적이지만 되게 혼란형 애착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애착 유형이 변화했다기보다는 좀 상처를 받았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천재지변을 겪었다라고 생각하고 상대 행동을 그래도 또 내가 안정적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말을 하는 것 중에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문제가 되는 사람은 실제로 있다. 근데 그게 진짜 많이 쳐줘서 30% 정도. 나머지 70%의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기 나름이다. 위험하지 않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생각을 너무 하면 안 돼. 위험하지 않은 파트너를 만나야지라는 생각이 되게 경계심을 높여버리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안정적인 상황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믿고 헌신해 보는 게 난 좋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내가 만약 굉장히 극심한 혼란형 애착이어서 흔들리는 감정으로 상대를 신격화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만약 그렇다면 끌리지 않는 사람, 내가 지루해도 주관적으로 지루해도 객관적으로 성실하고 안정적인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막 너무 끌리는 사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그런 사람이 낫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불안형에서 혼란형으로 변하기도 할 수 있죠. 내가 원래는 계속 불안형이었다가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를 겪고 이러면서 또 상처받기 전에 먼저 도망치자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져 버리면, 내가 감정이 너무 많아 아파서 내 감정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감정을 마주하기 싫어서 관계로부터 도망치면 그건 또 회피적인 반응이 난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혼란형이 되는 거지. 불안형이 가지는 불안도에다가 회피를 더해버렸으니 혼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형은 가능하면 일관된 반응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거절도 견뎌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회피형이 안정형으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 감정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높아져요. 취약성에 대한 공포 감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드러내면 약한 것 같아. 근데 약간 우리나라에는 남자분들이 회피형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취약성에 대한 공포가 크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남자가 그런 거 하나 못 참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있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내가 표현한 것 자체가 취약성에 대한 공포를 주입하는 문장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여성분들도 이런 식의 맥락의 단어 많이 듣지. 네가 첫째인데 지금 동생들 앞에서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게 되니? 약간 이런 것들도 실은 취약성에 대한 공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많이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표현 가능한 감정 범위가 확대된다. 그래서 보면 이 인생 PT 같은 거를 봐도 어떤 감정 표현 같은 거를 유독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언어적인 능력이 부족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객관화시키거나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되게 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뇌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더 발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감정 표현이나 자기 감정을 마주하는 거가 되면 또 그 안에서 자기 감정을 구조하는 게 가능해져서 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 유지에 대한 동기가 증가하고, 그러면 관계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증가하면 어때? 회피하는 그런 행동들이 덜 나오겠지. 혼란형이 안정형으로 변하기 위해서 이 혼란형은 양가성이 줄어들어요. 폭발과 단절, 이 패턴이 약화되고 자존감이 더 안정화되겠지.
관계를 안정된 시스템으로 보기 시작. 파트너 행동에 대해서 과해석이 줄어듦.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역으로 관계를 안정된 시스템으로 보도록 노력을 하고 파트너 행동을 과해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안정형이 돼 간다고 보는 거죠. 복합적인 PTSD 지속적으로 막 영향받고 이랬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번 딱 겪은 상처 말고도 굉장히 크고 지속적으로 받았던 그렇게 다양한 게 섞여 있는 이제 그런 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증상들도 완화가 되고 공포 시스템도 바로바로 켜지지 않고 또 그렇게 이제 일관된 안정 경험을 갖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하면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애착 변화를 누가 방해해? 네 가지의 애들이 반응해요. 하나는 지속되는 트라우마 환경. 지속되는 트라우마 환경은 뭐야?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폭언을 하는데 계속해서 폭언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거나, 현재 관계 또는 가족에게 지속적인 위협이나 비일관성이 존재하는, 지금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환경으로 인해서 나에게 혼란형 애착 혹은 복합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 이렇게 되게 되면 혼란형은 안정 경험을 구축하는 게 어려워지겠지.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리, 감정 억압. 감정 접근이 어렵죠. 회피형이나 혼란형은. 저 회피 성향 때문에 감정 접근 못하지. 그래서 변화의 2단계, 자기 감정을 명명하거나 조절하는 게 어렵지. 그래서 혼란형은 감정 명명이 안 되고 실제로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자기 감정을 억압하는 행동을 벌여요. 근데 억압과 표출은 반대의 어휘 같으니 나는 억압하지 않고 표출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화를 표출해. 그거는 실은 결국 억압의 결과예요. 그래서 감정을 제대로 명명하거나 조절하지 못하고 단지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아니면 그냥 멍 때려버리는 걸로, 그런 식으로 처신을 해버리지. 그래서 저 해리는 어떤 해리도 있냐면 조금 넓은 의미인데, 내 현실을 벗어나서 책을 읽어, 공부를 해. 이거는 그래도 건전한 방식이지만 실제에 적용하지 않고 이론만 넣게 되는 경우죠. 아니면 막 분노로 뒤덮거나 감정을 완전히 외면해버리는 방식들이지 실은. 근데 이제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건 좋은 거지. 근데 그쪽으로 도망쳐버리는 거니까. 공부가 해리는 아니에요. 해리는 좀 분리돼 있는 거, 지금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냥 멍해버리는 그런 상태, 약간 프리즈 반응하고도 이제 그런 게 해리인데, 그냥 멍 때리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해. 차라리 뭐라도 하면 괜찮지. 근데 그치, 그냥 남의 일인 것 같으니까 아예 분리돼 버리는 건데, 그게 공부를 그런 연장선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도 운동과 공부는 건강한 방식이죠. 그것만 돼도 실은 훌륭한 거지. 일종의 현실 도피니까 좀 넓은 맥락에서 해석한 거예요. 정확한 해리는 뭐 그 정도까지 현실 도피까지를 말하지는 않고, 뭔가 그냥 얼어붙어 버리는 거, 생각이 멈춰버린 거, 그런 거지. 그리고 자기 정체감의 불안정, 혼란한 내적, 자기 표상 통합 과정, 이 메타인지가 안 된다는 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내가 어떤 자아를 가졌는지. 그래, 맞아. 저렇게 해리 상태가 있을 때 내가 멍 때릴 때 얼음 땡 하고 뭐라도 할 일을 하고, 지금 그래서 공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거를 뭔가 하는데 머릿속엔 들어오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보통 해리 상태인지 인지를 못하지. 하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1단계가 인지거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거 좋아.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뭐 괜찮겠다. 운동을 하는 거나. 거기서 일단 몸을 움직이고 뇌를 움직이는 거니까. 해리는 어떤 거냐면, 이게 약간 이등병이나 신입사원들을 보면은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부장이 너 인자! 막 소리를 질러. 너 머리가 그게 뭐야? 막 했어. 갑자기 나는 아무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막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패턴으로 그냥 갑자기 막 압박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벙 쪄버리잖아. 해리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리고 잘못된 파트너 선택 패턴. 1번하고 4번이 연결돼 있어. 그치? 그러니까 운동하고 공부는 자기 객관화에도 도움되고 그런 해리나 이런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굉장히 좋은 답인데, 공부를 해야 내가 나아질 거라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막 강박적으로 계속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머리에는 안 들어오고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거에 만족하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한 거예요. 공부가 해리다 이건 절대 아니야. 공부 좋아요. 운동 좋아. 근데 내가 그냥 공부를 한다는 만족감 속에 취해버려서 그냥 페이지는 넘어갔는데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고 현실에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해리 반응 상태에서 우리가 명상적인 사고방식이 도움이 되죠. 내가 지금 무슨 상태지? 라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1번하고 4번 연결돼요. 지속되는 트라우마 환경을 자기의 선택으로 만들어. 과거에 나에게 트라우마를 줬던 뭔가 부모든 아니면 어떤 사람 기억을 현재화시켜버려. 그런 행동을 하는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해리 상태에서 내가 지금 해리 상태구나, 얼어있구나, 이걸 아는 것도 도움이 되네요. 그걸 알면 절반 이상 해결되는 거야. 그걸 인지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인지하는 것만은 대단한 거지 뭐. 이런 애착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정형 파트너, 두 번째는 치료적 관계, 그리고 정서 조절 기술, 그리고 자기 연민, 그리고 현실적 경계.
다른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건데, 그러면 안정적인 파트너를 만나야 돼. 뭐 지루하다 어쩌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측 가능하고 성실하고 무던한 사람 만나면 베스트죠. 친화적 관계라는 건 일관된 사람, 그리고 서로 함께 감정을 나누어도 안전한 사람, 이런 게 필요하겠지. 나도 스스로 감정 조절해야겠지.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대할 줄 알아야겠지.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뭔가 너무 무섭거나 아니면 너무 간절하게 바라볼 필요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해리 반응 중에는 뭐 어떤 것도 있냐면 막 되게 막 슬퍼야 되는데 아무 감정을 못 느끼는 상황도 있어. 방금 막 기억이 끊기는 거. 방금 내가 한 행동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 근데 이건 약간 건망증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떤 현실이 꿈 같고 내가 나를 경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감정 접근이 좀 차단돼 있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평소에도 대체로 그런 상태인가요? 평소에도 좀 그런 경향성을 보이기도 하죠. 저게 더 연결되면 어떤 무기력감, 공허함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정애착으로 그럼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감정을 일단 말로 해석해야 돼. 나는 지금 불안해. 이름만 붙이는 걸로도 이 편도체 반응 감소, 어떤 감정 조절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안전한 자기 대화, 이게 혼란형의 수치의 공포를 즉각 완화시켜. 나는 괜찮아 라고, 나는 이 상황 견딜 수 있어. 이 감정은 나를 위협하지 않아. 그래서 뭔가 어떤 감정일기나 이런 거를 쓰는 게 결국 안전한 자기 대화 효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애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속도 조절. 관계가 너무 빠르면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속도를 조금 늦출 필요가 있어. 관계 속도를. 관계의 예측 가능성, 규칙적으로 연락한다거나 서로만의 약속을 좀 정해두면 좋죠. 내가 안정적인 사람과.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가 나와 약속을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루틴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루틴을 만들고 그 약속을 지키고 그렇게 일상의 많은 부분이 루틴대로 움직이면 스스로에게 안정성을 부여하는 거거든. 그게 어떤 과도한 감정 기복을 피하거나 이런 쪽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공감적 의사소통, 비난 대신에 감정, 요청, 이런 식의 구조로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이런 마음인데 나한테 이런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요청해야 돼. 상대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내가 진짜 원하는, 내가 진짜 요청하고 싶은 게 뭔지를 스스로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치료자, 안정형 파트너 혹은 그런 커뮤니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안정적인 경험을 누적시켜야 되는 거예요. 관계 악순환의 심층 구조인데 여기서부터는 사례들이 조금 더 나와요. 예착 유형별로 어떤 책임을 해석하는 패턴도 다르대.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안정형은 책임을 우리 둘 다 피곤했구나,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를 과하게 탓하거나 상대를 과하게 탓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해석, 감정, 감정, 사실, 해석,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 그리고 불안형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아까 이제 안정형은 어떤 책임 해석 패턴을 둘 다에게서 좀 해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불안형은 과도한 자기 책임,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과잉 죄책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노력해야 됐어. 근데 이게 갈등의 대부분을 자기 탓으로 나중에 해석하지. 그 결과 자기를 비난하고 관계가 불안해지고 매달리고. 근데 이렇게 해서 관계가 깨지면 상대를 비난하는 걸로 또 하기도 해요. 회피형은 책임을 외부로 하거나 상대를 비난하고, 너 때문에 힘들어, 네가 지나치게 감정적이야.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 섞여 있어요. 꼭 이렇진 않아. 내 생각으로는. 내가 이제 감정 회피를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런 행동을 해서 문제야 라는 거. 외부로 투사를 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애착 유형별 사귈 때고, 사귐이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불안형은 그래서 남 탓을 하고 회피형은 상대를 탓하지 않아.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별 후에는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혼란형은 그럼 어떨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걸. 자기를 비난했다가 내가 망쳤어. 그러면서 이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또 내가 문제지라고 수치심이 폭발했다가 또 상대를 비난했다가 너는 날 이해하지 않아. 너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거야.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분노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자기 비난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내가 망쳤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가 상대가 야 네가 망쳤어라고 나를 비난하면 아닌데 넌 날 이해하지 않아라고 상대를 비난하고, 또 상대를 비난하면 상대가 그래 내가 잘못이야라고 또 자기 비하를 하면 또 거기서 아니야 내가 망쳤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혼란형 애착이랑 싸울 때조차 어느 정도의 밀당이 먹혀드는 이유 중에 하나죠. 파트너는 혼란을 겪고 관계는 악순환을 겪고. 근데 이제 어떤 이유냐, 뭐 7가지가 있는데, 자기 표상이 불안정하다, 자신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인지 형편없는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 책임 판단, 내가 부족한 사람이면 내 탓이잖아요. 상대가 부족한 사람이면 상대 탓이고, 물론 그게 바로 탓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불안정하니까 당연히 어떤 사안을 볼 때도 문제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지. 타인에 대해서도 불안정하죠. 이 사람을 신격화했다가 폄하했다가 왔다 갔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바뀌니까
책임도 이 사람이 신격화된 사람인데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악당인 거고, 이 사람이 폄하된 사람인데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어. 그러면 당연한 거야. 근데도 폄하된 사람이면 폄하돼서 싫어. 신격화된 사람이면 신격화돼서 좋은데 실망스러워. 그러니까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져 버릴 수가 있죠. 언뜻 들으면 회피형은 되게 건강해 보여. 헤어지고도 탓하지 않고. 근데 이제 헤어지고 탓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 회피형 특유의 멋있는 척이 있어. 그 마치 호수 위에 백조처럼 겉으로는 그냥 온화한 척, 밑에서는 발로 엄청 굴리고 있지. 자기 자신도 몰라. 나중에 그게 물려와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떤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당황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리죠. 본인도 모르니까. 혼란형이 힘들지.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든 게 혼란형이야. 가까워지면 불안해서 멀어지고 싶고, 멀어지면 두려우니까 더 접근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떤 책임도 이렇게 양가적으로 되는 거고, 감정 사실 해석이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곧 사실이라고 느껴지니, 나를 이렇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했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어? 너는 불안해지는 행동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잘못이야가 돼. 내가 수치심이 느껴져? 내가 수치심이 느끼는 감정을 느꼈어가 아니고, 내가 수치심을 감정을 느끼는 사실이 발생했어? 그러므로 나는 수치스러운 인간이야. 이런 거지. 사실과 해석이 분류가 안 되니까. 그리고 복합 PTSD 기반의 수치심이 과활성화돼. 내가 문제라는 거. 계속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는 외부적인 상처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랑비에 옷이 젖어 있는 거야. 가랑비에 마음이 젖어 있는 거야. 평생 가랑비가 내리는 곳에서 살고 있으니 계속 가랑비가 내리는 곳이면 이제는 좀 우산을 쓰든가 아니면 안 되는 곳으로 들어가서 몸을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을 말리는 과정이 이 습득된 안정애착 과정인데, 몸을 아무리 옆에서 말려주는 안정애착이 있으면 뭐하냐고. 계속 가랑비 밑에 있는데, 그게 복합 PTSD의 개념이에요. 복합 PTSD는 일종의 그치지 않는 가랑비를 막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젖어 있는 거야. 어떤 사건을 한번 탁 겪고 강한 트라우마에 겪어서 상처가 되고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똑같은 감정 상태가 자꾸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통 PTSD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만이 PTSD에서 말하는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갑자기 나갔다가 툭쩍 젖었어. 그거는 트라우마지. 근데 비가 별로 안 오나 보다 하고 걸어가는데 가랑비에 계속 몸이 맞아서 몸이 흥건히 젖었어. 이것도 트라우마인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해. 왜냐면 내가 이 해뜬 날씨에 대해서 개념이 없거든. 내가 젖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젖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벗어나려면 어쨌건 마른 땅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안정적인 사람이 옆에서 우산을 받친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우산 밑으로 같이 들어가든 아니면 저렇게 우산을 사면 되겠구나를 보든, 어쨌든 내가 이 몸을 말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말릴 수 있는 곳으로 갔어. 그런데 내 몸이 젖어 있으니까 난 여기서 나가야 되나? 난 비 속에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버린다고, 사람이. 일단 아무리 건조한 곳 난로 앞에 가도 몸이 마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래서 그 수치가 너무 고통스러워지면 자기 상대 비난으로 그렇게 이제 방어를 하고요. 두려움 극복이 관건이겠죠. 해리와 단절 반응. 감정이 과부하가 되면 멈춰버려. 정지돼버려. 실은 최면의 원리도 좀 비슷해요. 상대를 약간 해리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거긴 하거든요. 순간적으로 감정을 과부하시켜서 이 사람의 사고를 과부하시키는 방식으로 이 사람에게 명령어를 주입하는 게 최면의 기초 원리인 거지. 과거 트라우마가 개입되는 거, 현재 파트너 행동을 양육자의 행동으로 오해, 과거에 내가 겪었던 부모님이 나를 무시했다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처럼 부모님의 시선같이 느껴져 버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트라우마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과거의 상처의 감정이 현재의 책임 판단.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였고 피해자로 스스로를 규정해 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도 이 관계에서도 나는 쉽게 피해자라는 생각을 해버려.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해버리고 또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 상대는 쉽게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쉽게 피해자가 된다는 얘기는 상대는 쉽게 가해자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상대의 책임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지. 관계에서 그러면 어떤 악순환이 되냐. 파트너가 작은 행동하죠? 답장이 좀 늦는다거나 표정이 변한다거나 말투가 변한다거나,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 그러면 자동 감정, 불안이 폭발한다거나 수치가 폭발한다거나 화를 터뜨리거나 본인이 내면에서 수치심이 터진다거나 그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화를 터뜨릴 때 내가 이런 데에서 예민하게 화가 났구나라고 생각하는 혼란형은 없어.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를 억압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단 불안이 폭발하든 수치가 폭발하든 분노가 폭발하든 뭔가 폭발할 거 아니에요? 감정이 폭발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 감정에 따라서 상황이 해석돼 버려. 내가 수치스러우니까 내가 나를 비난하거나, 내가 불안하니까 상대를 비난하거나, 내가 이 관계가 불안하니까 우리 관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투사를 시켜버린다거나. 파트너의 어떤 방어적 반응,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지. 회피, 반격, 철수, 침묵.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혼란형 애착의 특성이죠. 해석이 점점 더 악화돼. 더 강화되는 거지. 역시 넌 날 떠날 거야. 인간관계는 위험해.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관계 자체까지 악화돼 버려.
해석을 악화시켜서 해석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책임 왜곡이 일어나는데 그럼 책임 왜곡을 그러면 어떻게 줄이지? 그것도 이제 7가지로 분리해놨어. 사실, 해석, 감정 분리해라. 그래서 인생 PT에서는 사감해요를 외우세요 해가지고 사감해요 프레임으로 항상 사감해요, 사실, 감정, 해석, 요청으로 분리해서 말하는 거 훈련을 엄청 많이 했었죠.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거. 그가 2시간 동안이나 답장 안 했어. 해석, 나를 버리려는 거야? 감정, 불안하다. 이렇게 돼버리거든?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이 3가지를 일단 분리를 해야지. 그러면 이 사실과 해석이 나뉘기 때문에 일단 나를 버리려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되거든요. 그는 나를 버릴 마음으로 2시간 동안 답장을 안 해서 내가 불안해. 이렇게 뭔가 뭉뚱그려져 있으면 내가 불안한 건 그 사람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이야. 2시간 답장 안 한 건 버리려는 거 말고 더 있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 보는 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감정 조절 후에 대화하기. 감정 폭발 상태에서는 책임 판단이 왜곡돼요. 근데 이제 폭발을 억압하지 않는다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만 배우면 뭔가 이렇게 감정 폭발하는 내 상태가 억압하지 않는 거. 왜냐면 해방감이 들긴 하거든. 억압에서 해소되는 것 같거든. 그런 방식으로. 근데 절대 이게 개선이 안 되지. 억압의 해소가 곧 폭발이다. 논리를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초반에 그걸 강조한 거예요.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억압을 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폭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표현한다. 아니에라는 거지 이게. 그게 혼란형 애착이 더 강한 혼란형 애착으로 머물면서 관계가 파괴되기 위한 내면의 교묘한 목소리인 거예요. 내면의 교묘한 목소리가 그 폭발을 유지시키고 혼란형 애착을 유지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비난 루프를 줄여야 된다. 내가 문제다라는 거 아니고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은 피해의식이랑 다른 거예요. 나를 소중한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존중하고 진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려고 애를 써야 돼. 그게 자기 연민이에요. 이 약간 연민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불쌍하게 여기로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타인에 대한 비난도 줄여야 되고, 이게 내가 저 사람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감정으로 저 사람을 보고 있는 건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또 뭐 있어? 공동 책임 모델. 이게 이제 공동 조절로 이어지는 과정이지. 상호작용이다라는 거. 그리고 경계가 명확하고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싸울 때도 맨날 과거 일 끄집어내는 사람, 과거 일만 끄집어내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딱 보면 알지. 너 그거 그렇게 행동하는 거 너 같은 사람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더 가서는 그게 자기가 부모님하고 겪은 어떤 갈등을 그대로 그 현재에 투영해가지고 상대를 더 과하게 비난하는 경우까지로 이어질 수가 있어. 내 안에 트라우마가, 내 안에 과거 반응대로 내가 현재에 내가 영향받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 특히나 이제 부모와 나의 관계에서 저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내가 과거에 부모님에게 가졌던 어떤 결핍이나 부모님을 대하던 방식을 그대로 다시 반응을 해요. 그거는 10살의 내가 반응하고 있는 거야. 현재의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부모님이 아닌 부모님과 근접한 대상, 부모님과 근접한 친밀도를 가지는 애인들, 배우자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하게 되면 그건 정말 내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부모와 나의 문제, 과거와 똑같이 지금 행동한다는 그래도 그나마 관계고 상대와 나의 묵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내 배우자랑은 아니에요. 내 자식이랑은 더더욱 아니지. 얘는 아직 세상을 이제 만나는 건데 그거는 내 문제인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관계 악순환의 또 심층 구조 중에는 질투 통제 이야기도 있어. 질투는 애착 위협 반응이다 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질투는 성격이 아니에요. 감정이긴 하지. 근데 이제 질투를 더 하느냐 덜 하느냐, 뭐 질투로 인해서 일어나는 행동, 이런 거는 위협에 대한 애착 반응이라는 거지. 근데 애초에 질투라는 감정이 그래요. 위협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에요. 우리 내면에. 뭐에 대한 위협이야? 질투가 왜 생겨? 나를 사랑해야 될 대상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생겨나는 게 질투라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제가 가져간 거야. 그러면 이거는 내가 사랑을 받음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보상 혹은 안전을 어떤 존재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그 위협에 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질투로 인한 행동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져야 되는 어떤 보상을 누군가가 가져갔을 때 야, 내 거 내놔. 야, 너 내 걸 왜 가져가? 너 왜 내 거를 쟤한테 줘? 어떻게 보면 공정적인 거 아니면 어떤 강탈에 대한 일종의 그 위협 상태인 거지. 질투를 느끼는 상태는. 그래서 이거는 애착으로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실질적으로 내가 강탈당한 게 아니야. 내가 뺏긴 것도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현명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질투를 느낄 상황이 맞는지 아닌지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구분이 돼요. 맞는 상황이라면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겠지.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너 깻잎을 떼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깻잎을 떼서 그 여자 입에다가 먹여주는 것까지는 안 되지 않냐. 뭐 요구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질투는 애착 시스템이 위협을 감지할 때 발생한다. 그렇지. 왜냐면 질투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표현했잖아요. 질투는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했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라면 사랑이라는 게 곧 애착 시스템이에요. 애착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나오는, 가장 강렬하게 나오는 게 사랑이야. 우리가 처음에 언제 사랑을 배워요? 부모님 품에서 배우잖아요. 그때 생겨나는 게 애착 시스템이잖아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애착 시스템이라고.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음으로써 어린 시절에 안전이 보장되고 그리고 배울 수 있고 하기 때문이잖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붙는 거, 갖다 들러붙는 거, 그게 애착이잖아. 그래서 이게 어태치먼트잖아요. 갖다 붙어야 돼. 살아남으려고 붙는 거거든.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애착 시스템이야. 그래서 질투는 사랑이 클수록 질투가 커진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애착 시스템이 당연히 발동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그 내가 가서 붙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나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줘? 그럼 난 위험해지는 거야. 그러면 애착 시스템이 처음에 생겨난 게 2살 때보다 더 어릴 때 생겨났는데 사랑받지 못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애들은 진짜 죽을 수가 있는 거야. 생존 시스템이에요. 사랑이 곧 생존인 생존 시스템의 형성 과정이 애착 시스템인 거야. 그래서 사랑받지 않으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질투라는 감정은 사랑받지 못해서 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 사랑을 나는 정말 공정하게 받아야 된다는 감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현실적인 보호체계보다 더 강렬한 행동,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질투도 잘 없으면 회피형이겠죠. 회피형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회피형들은 질투가 없다기보다는 질투를 느끼거든요. 회피형이 감정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감정이 발생해, 내면에서. 감정이 발생을 하는데 그 감정을 스스로가 인지하지 않거나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잖아. 본인도 모르게 신체 반응이나 이런 데가 힘들어요. 그러면 회피형들은 질투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질투를 없애기 위해서 사랑을 없애버려. 이게 문제 원인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멀어져 버리는 거야. 질투를 느끼게? 그러면 여기까지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질투는 사랑을 잃을지 모른다는 신호. 외면해버리는 거지. 조절이라기보다는 외면이지. 그래서 질투와 통제가 왜 붙어 다니냐면 질투는 내가 사랑을 잃을지 모른다는 신호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는 신호잖아. 야, 네 사랑 저기 간다, 야. 야, 네가 받아야 될 거 제가 가져갔다. 그래서 그 위험 신호잖아. 외로움도 그렇잖아. 사회적으로 엮여있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는 시대에 남겨진 잔재잖아요. 산물이잖아. 질투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게 통제로 이어지는 거야. 질투가 심해지면 내가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속하고, 그런 것도 실은 질투와 통제가 그래서 붙어 다니는 거야. 통제는 보통 뭐랑 붙어 있어요? 불안이랑 붙어 있잖아요. 불안하니까 상황을 통제하고 상대를 통제하고 내가 생각하고 예측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통제적이 된다고, 불안도가 높은 사람은. 근데 질투는 일종의 불안이에요. 굉장히 큰 의미에서 보면 사랑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이거든. 그래서 이런 질투와 통제는 혼란형 애착 시스템에선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왜? 기본적으로 위협 시스템, 공포 시스템이 많이 도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포감을 훨씬 더 빨리빨리 느끼는 거지. 불안형은 생존 욕구가 강합니다. 불안형이 강한 건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강할 수 있죠. 그래서 애착 유형별로 좀 질투와 통제의 차이를 보면, 일단 안정형은 질투는 일단 정보야. 아, 내가 좀 질투가 났구나. 그것까지 보던가, 아니면 저 사람이 불편했나? 뭔 일이 있나? 그리고 뭔가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지.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감정을 조절이 가능하고. 그렇단 말이죠. 불안형은 이 상실공포,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에서부터 출발한 상실공포가 강하죠. 그래서 작은 변화에도 질투가 폭발해. 파트너 행동을 과해석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상대의 관심이 조금만 줄어도 위협으로 인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확인을 요구하고, 그리고 뭐 지나치게 막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감정을 폭발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형들은 질투가 나면 통제가 더 심해져. 그래서 상대 행동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어떤 질문을 반복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리고 회피형은 취약성 공포. 이게 뭐냐면 약해지면 안 된다.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안 돼. 이런 생각이지. 그래서 겉으로는 질투를 느끼지 않는 척해요. 본인도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고까지 믿어버리기도 해. 실제로는 근데 강한 질투를 경험해요. 근데 감정을 억압해. 본인은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해요. 근데 신체 반응은 질투를 느끼고 있어. 그게 회피형의 특징이에요. 실제로는 경험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억압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나타나다 보니까 나중에 터지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 밑에서 타격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 그 속에서부터 흰개미들이 그 집의 기둥을 갉아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빨리 발견해서 죽여야 돼. 근데 이제 불안형은 흰개미가 없는데도 거기다가 살충제를 계속 뿌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대가 다른 사람들이랑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위협감을 받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랑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위협감이 있으면 불안형은 막 통제를 하잖아.
회피형은 감정을 끊어버려. 거리를 둬버려. 아까 말했잖아. 손절해버린다니까? 질투를 느끼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억압해버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랑 사랑 안 해. 나 저 사람 사랑 안 해. 그럼 질투하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 혼란형은 어떨까요? 두 가지 패턴이 동시에 일어나. 불안형은 어때? 이 사람이 나를 버릴까봐 미치겠어. 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감정을 폭발하고 막 추궁하고 매달리고. 그러면서 나는 상처받기 전에 도망쳐야겠다. 이 관계는 위험해. 도망쳐야 되겠어. 막 추궁하면서 도망칠 준비를 해. 갑작스럽게 이제 관계 끊고 손절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왜 이 혼란형이 이렇게 질투와 통제에서 가장 고통을 겪나 생각해보면, 일단 양가적 애착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가까워지면 상처가 무섭고 멀어지면 버려질까봐 무섭고, 이게 모든 게 다 위협을 해석되거든요. 근데 질투라는 감정 자체가 위협 상태에서 나타나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질투도 실은 위협이기 때문에 일어나. 그래서 질투 반응이 나타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질투할 만한 행동이 아니어도 질투하기가 쉬운 유형인 거야. 그런데 스스로는 질투라고 안 느껴. 왜냐면 혼란형 내면에는 회피형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겠죠. 자기 표상의 불안정. 나는 가치 없어. 곧 버려질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혼란형 중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알면 저 사람은 도망갈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칠까봐 무서우니까 더 질투해. 위협받고 있는 거니까. 타인에 대한 표상도 불안정하지. 너를 믿고 싶다. 너는 위험하다. 이게 왔다 갔다 해. 이게 파트너 행동을 일관성 있게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트라우마 기억이 있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질투를 맥락상으로 비슷한 것들이 있고, 그 트라우마 상황이 다시 재현돼 버리는 거야. 어린 시절에 막 무시당했던 거, 어린 시절에 비교당했던 거, 어린 시절에 방임이나 이런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상처의 상황과 내가 지금 현재 질투를 유발한 저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이 맥락적으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났던, 뭐 방 안에 혼자 있던 상황이나 그런 게 이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명이나무를 떼줘? 저 고급 식자재를 하고 떠오른 게 연결되면서 할 수 있는 거지. 어린 시절에 오빠한테만 쌀밥을 줘? 그런 거. 오빠는 오빠 방인데 나는 내 방 하나 없이 지금 안방 방구석에서 지금, 이런 게 맥락상으로 이어져 버리는 거지. 섭섭할 수 있는 예시군요. 이게 과거 감정이 갑자기 현재로 튀어나와. 그러면서 감정이 막 폭발해. 그러면 그거를 겪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갑자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혼란형 애착의 특성 중에 하나는, 평소에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감정을 막 폭발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상대 입장에서는 그 맥락이 없다라고 느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경계의 과활성. 질투는 생존 위기처럼 체감됨. 이게 중요해. 체감됨. 체감은 사실이야 해석이야 감정이야. 일단 최소한 사실은 아닐 수가 있어요. 생존 위기처럼 체감된 건. 사이렌은 사실적 문제예요? 아니면은 신호예요? 신호야. 근데 사실적 문제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지 사실적 문제는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이야 질투는. 하지만 생존 위기처럼 체감됨으로써 해석이 되는 거고, 그게 또 사실로까지 본인은 받아들여 버리는 거지. 그럼요, 애착에는 기질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감정 조절이 취약해지지. 질투가 올라오면 감정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요. 그래서 폭발하거나 완전히 차단해버리거나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 안전 기반도 없어지고, 왜냐면 관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런 거고, 혼란형은 이 안정적인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적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고통을 겪는 거고. 혼란형 애착의 질투 통제 패턴 10가지를 한번 보면, 패턴이에요 이거는. 질투가 급격하게 폭발을 하죠. 전조가 없이 바로 감정이 치솟아. 파트너는 갑작스럽지. 근데 이게 질투가 급격히 폭발하는 이유는 왜 그래?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람이 느낀 그 질투는 지금 상대가 질투를 느끼게 할 만한 행동을 1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있는 반찬을 친구 쪽으로 덜어줬어. 근데 이 사람이 저쪽으로 덜어주는 쪽에 고기가 좀 더 들어있던 것 같아. 그게 어렸을 때 느꼈던, 오빠한테는 고기 반찬을 주고 나한테는 채소 반찬을 줬던 그 트라우마가 지금 터질 수가 있는 거야. 트라우마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도 연결돼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는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역시나 나를 무시했구나 라고 터져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파트너 입장에서는 그냥 던다고 던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신경 쓸 줄 몰랐던 거지. 그래서 트라우마와 평소에 이 사람의 어떤 스스로의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음으로써 그게 갑자기 전조 없이 빠르게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전조가 없잖아. 전조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인생 자체가 그 안에 젖어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과도한 의미 부여. 아까 말했던 그 반찬도 똑같은 얘기지. 과도하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버리지. 모두 위협신호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패턴 세 번째는 파트너의 감정 상태를 오해할 수가 있어.
2번하고 3번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니까 감정 상태를 오해하게 되는 거지. 감정 상태를 오해하니까 과도한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거고 이 사람이 그냥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냥 바쁜 상태에서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적어졌구나. 이 사람이 말투만 편해도 위협적이다. 뭔가 버릴지 모른다. 다른 사람을 만나려 저 사람이 수작 부리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로 과하게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또 감정이 폭발하고 또 손절하고 너 왜 그랬어? 몰라 그냥 끝내. 이런 게 단절로 이어져 버리는 거지. 그리고 관계 속도가 가속화되거나 급정지하거나 불안하면 속도를 높이고 공포가 오면 갑자기 차단하고 이제 관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그리고 비교 기반 불안. 항상 이게 주변에 비교를 해. 왜냐면 혼란형 애착은 좀 그 연결 욕구가 강하잖아요. 왜냐면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SNS에 친구 목록 중에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질투가 나. 그러면서 막 걔 끊으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지. 그래서 모두 위협 대상처럼 느껴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영화를 재밌게 봤다고 하는데 그 영화 재밌었어. 거기 나오는 배우도 연기 진짜 잘하더라. 연기를 잘해? 이뻤어? 이쁘기도 하고. 이뻤어? 그럼 가서 살아. 살아주면 살지 나도. 안 살아줬으니까 너랑 사귀지. 라는 말을 차마 못하죠. 막말이 막 나오네요. 그런 존재들을 다 위협 대상으로 느껴버리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지만 자존심이 세니까 더 또 세게 나가고 통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제를 해. 왜냐면 불안하니까 통제하는 거거든. 더 확인하려고 하고 상대가 일정. 누구랑 만나? 왜 만나? 몇 명이서 만나? 뭐 이런 거. 설명을 요구하고. 이게 실은 통제가 아니라 통제의 결과물이지만 그 통제의 이유는 스스로 느끼는 어떤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자기가 마음이 안정되려는 시도기는 해요. 그래서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 저런 거를 물을 때는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요청이구나. 오히려 어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이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있어.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관계가 피곤하니까 그런 관계를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지복행위나 이런 걸 분석할 때도 이런 장면들이 좀 있거든요. 막 갈등이 있다가 이 사람이 뭔가 확인을 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하려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표현할 때 그때 제가 저 상태에서는 두 사람에서 오히려 지금 대화가 이제 풀리는 상황입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되게 막 격정적으로 돼가는 것 같아도. 왜냐면 그거는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 그 사람 나름으로는. 그리고 자기 비난과 분노의 순환. 내가 문제야. 너 때문이야. 이게 반복되고 해리 기반 냉각. 갑자기 차가워진. 분리시켜버리는 거. 그리고 자기 파괴. 이게 결국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헤어져 버리는 거. 됐어 헤어져. 같은 거지. 질투가 너무 커지면 자기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이별을 선언하고 공격적인 언어를 하고 회피와 불안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줄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도 사감, 사실, 해석, 감정 구분하고요. 이건 진짜 항상 1원칙이에요. 애착 회복의 1원칙이 그러니까 애착 공부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실에서 감정을 구분하는 이성의 힘입니다. 이성의 힘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거. 이거는 지금까지 인생 PT를 계속 새로운 주제로 매 기수마다 진행하지만 어떤 기수에서도 안 다룬 적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실습을 하든 실습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지. 이거는 항상 해왔어요. 그래서 인생 PT는 항상 애착 안정을 위해서 하는 실습이기는 해요. 그 목적이 있어.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이성의 힘 이러면은 애착 회복 이거랑 되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죠. 같은 맥락이거든, 실은. 다 필요한 훈련이거든. 그래서 이성적으로 사고해야 돼. 누구보다 어떤 내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성이야. 해석의 오류. 논리적이라면 해석의 오류가 안 생기겠지.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해석의 오류가 안 생기겠지. 신경계 안정화. 질투는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 조절하고 좀 신체 반응이 내는 거를 잘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감정 폭발을 방지하고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돼. 나는 충분히 가치 있다는 어떤 신념. 그래서 관계 속의 어떤 속도도 조절을 하고 그리고 두 사람만의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6번째로 의사소통.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미리 상대에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 나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 경계도 확립을 돼야겠지.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트라우마 재처리. 질투는 과거 상처의 반응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인생 PT 새로운 기수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인생 PT는 나만의 인생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심리 워크숍입니다.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나는 왜 이 상황에서 화가 날까? 내가 원하는 관계는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나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트레이닝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에서는 8주 동안 함께 심리를 공부하고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실습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직접 말하고 듣고 돌아보면서 결정하는 힘을 키워나가기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수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감정의 이유가 분명해지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들으면 여러 기수에 걸쳐서 재수강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업이 그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오고 조금 더 단단한 내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PT에 함께 하셔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남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